SNS의 중독 증상에 대해서 조금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문과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틀려도 책임 안 지려고 청년 과학한테 맡겼습니다. 얘기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철학연구소. 개똥철학도 철학이다. 다양한 주제를 가장 보통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개똥철학 연구소 팟캐스트, 오늘 공식적으로 첫 번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구, 저는 알록, 저는 이키, 저는 은동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SNS 중독, SNS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달라고 요청을 받았었는데 네 분 다 이게, 물론 제가 SNS 중독이라는 주제를 드리긴 했지만 SNS 사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많은 것 같아서 SNS 옹호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결 구도, 이렇게 토론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청취자들이 이걸 듣고 SNS에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파악하고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한 SNS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듣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2021년에 DMC 미디어에서 조사한 걸로 봤을 때 소셜미디어 이용률 전 세계 1위는 아랍에미레이트가 99%, 그리고 2위로는 한국이 89.1%였고 세계 평균이 이때는 53%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2배, 전 세계의 최고급에 있는 SNS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언제 생기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겼고 그때 LG 옵티머스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 추억의 제품을 썼었습니다. 완전 기억나는 게 저도 비슷한 제품을 썼는데 그게 이제 깨트리면은 다시 터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3-4번 깨트려서 부모님한테 무척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추억의 핸드폰이죠.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는 베가레이서 2라고 배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배터리가 분리되는 거 아시나요? 알죠. 그쵸. 와, 너무 추억이다. 그래서인지 더 오히려 안 부서졌던 것 같아요. 충격 흡수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절에. 네. 이거 지금 그 초등학교 몇 학년과 기종으로 인해서 나이가 추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백구님은 언제 저는 생기셨나요? 스마트폰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생겼는데 오, 꽤 되게 늦었네. 주변에서 꽤 늦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같은 해에 거의 생긴 거네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비밀 정보는 아니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한 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해로 따지면 거의 같은 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면 친구들 다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였나요? 그때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단톡방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단톡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그 변화되는 시기에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약간 공부에 방해된다고 잘 안 사주던 세대여가지고 주변에 폴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슬슬 1-2명씩 스마트폰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엄청 사달라고 졸라댔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저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사주겠다. 그래서 뭐 이제 물건 정리 잘 할 때마다 1점씩 주고 그래서 그걸 100점을 모으면은 사주겠다. 집에서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 관리를 하셨어요 그거를? 그 점수를? 점수를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한 분이 선생님이신? 그건 아니었는데 네. 아이폰이 출시된 게 아마 2007년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11월 28일에 자주 오셨네요. 철저하시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빨리 몇 년 내로 이렇게 저희가 초등학생 때 다 보급을 받았던 걸 보면은 빠르게 이렇게 적응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랑 있었던 시대를 사실 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릴 때여서 그 전과 이후의 삶 자체가 너무 변하는 시기여서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휴대폰이 생겨서 그리고 SNS가 생겨서 생겼던 큰 변화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거의 2페이지를 하나의 내용으로 채우셨던데 그거 얘기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SNS가 내 인생에 우리 인생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썸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1월 28일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그 다음 해인 2010년 6월인가 8월 즈음에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썸이라는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냐를 찾아보니까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서 2010년 전후로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의 형성과 썸이란 단어가 제시가 된 게 좀 맞물리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의 형성뿐만 아니고 이게 SNS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인데 이제 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성과 상호작용을 맺고 있고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연인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좀 SNS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 문자 메시지로도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너무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랑 재밌게 문자했다가 금방 그 팅인가? R이 나가서 R이 나가가지고 맞다. 뭐 더 문자 메시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하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생겨나면서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터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썸이라는 게 가능케 하려면 SNS를 통한 지속적인 연락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좋아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 사람이 내 스토리 봤나 안 봤나? 그리고 막 좋아요 눌러주면 막 너무 설레고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썸의 발달에 썸이란 단어가 제시된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다들 제 뇌피셜에 공감하시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가요? 그런 논란 있잖아요. 약간 논쟁. 그래서 만약에 그 스토리 좋아요를 받으면 이건 호감이다 아니다. 막 그러니까. 이런 논쟁 한때 많았던 거. 근데 저는 뭔가 MBTI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 저는 사실 누군가 막 좋아요를 계속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더라도 나를 계속 챙겨주고 있구나. 뭔가 나한테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계속 연결된다라는 측면이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어릴 때는 휴대폰 약간 사용 시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밤에 잘 때는 이제 휴대폰을 내고 자야 되고 저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애 키워야겠는데. 전 진짜 반대입니다. 부모님 아, 좀 연결해 아니 아닌데? 그랬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썸 타는 잠깐 몇 살이었길래?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몰래 휴대폰 안 내고 이제 하다가 용기 이제 있었다. 근데 또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켜져 있는 채로 자는 척을 바로 알 것 기억이 같아, 있는데 그 썸이 진짜 SNS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썸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썸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실 그러니까 이 긴가민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만났을 때의 모먼트들이 아니고 진짜 맞아. 이 연결 이 메시지 이 얘기를 나한테 한다고 아니면 이 이모티콘을 쓴다고 맞다. 저랑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 문자를 보면서 그 모든 말투 하나하나 이 카카오톡 미묘한 다 이걸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미묘한 이걸 분석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SNS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나. 네. 저도 너무 동감하면서 저는 그래서 약간 낭만적인 썸이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어릴 때 이제 메시지로 썸 타는 게 좋았던 게 상대방은 제가 언제 그 메시지를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제 막 일이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생기고 나서 내가 언제 빨리 답장하느냐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맞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막 어려워졌어. 네, 막 맞네.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피곤하지 않았나? 피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그 메시지만 있던 그 시절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와, 일에 관련해서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 너무 힘들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썸을 타는 순간 제가 뭔가 답장을 늦게 하면 이 사람이 별로 맞아, 안 좋아하네 맞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맞아. 그게 너무 그리고 저는 이제 카카오톡이 없었을 때 어릴 때 통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친구랑 막 3-4시간 통화하기도 네.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너무 오래 고민하는 걸 또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또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되게 맥락적으로 예민하잖아요. 이거 붙였다 안 붙였다 칼답을 했다 아니면 연락 주기 몇 맞아요. 분이다. 막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보이고 요즘. 그거 저 너무 지웠어요. 싫어요. 그거 지우는 기능 있어요? 그거 설정해서 뺄 수 있어요. 그거 저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도 지웠어요. 근데 네. 궁금한 게 이제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점점점이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대가 내 점점점이 안 보이. 네, 그 제가 그러네. 설정을 상대는 하면 상대는 보일 수도 있겠다. 둘 다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대신 남도 나 어떻게 쓰는지 안 보이고 내가 그거 쓰는 것도 안 해야겠다. 보이고. 집 네. 가자마자 해야겠네요. 그니까요. 저 그거 처음에 딱 업데이트 되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2025년 11월인데 다음 달에 카카오톡 친구 탭이 다시 롤백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 보고. 굉장히 아. 축하할 만한 맞아. 일이네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요. 원했던. 그러네요. 그러면은 자 연애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맞아요. 썸 얘기 여기서 하고 다들 계속 얹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다음 넘어가서 또 뭐 휴대폰 없었던 시대랑 비교해서 간단하게 어떤 변화 있었던 것 같나요? 저는 이게 뒤에 SNS와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앞에서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네네네. 같아서 SNS가 이제 생기면서 빨라졌다는 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짤 아시나요? 하지만 빨랐죠. 네네. 알죠, 알죠. 들어본 적이 있네요. 일단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예전처럼 그런 독재라든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네, 사실 요즘 비밀이 굉장히 없는 시대잖아요. 네. 조금 더 민주화되지 않았나 정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민주화되었지만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계속 보게 되는 정보만 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빨랐죠입니다. 하지만 빠르죠. 빨랐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되게 한정된 친구들이랑 좀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나 전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몇 명, 한 3-4명 정해져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SNS가 생기면서 학원에 갔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어떤 페이스북에서 이제 친구를 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로 친구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막 어마어마하게 얕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막 한 400명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으셨네요. 한 뭐 얘기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뭐 10명도 안 되는데 얼굴만 아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그들의 서로 인생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변화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SNS 원래도 이거 준비하기 전부터 원래 반대론자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회학에서 덤바수라고 하나요? 잘 모릅니다. 그 유인원 종류로 실험을 다 해가지고 이제 영장류가 한 번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숫자가 뇌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인간이 보통 150으로 그래서 덤바수를 정해놓고 뭐 더 많이 할 수 있는 개체는 뭐 200에서 250까지 한다고 치는데 그래서 엄청 친한 사람 몇 명, 적당히 친한 사람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 다 인스타 보면은 팔로워들 뭐 적어도 막 300, 400명씩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 한 번 만났던 사람도 있고 맞아요. 봤는데도 누군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 되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얕은 관계들이 많지 않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페이스북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대면과 대면 으로 만나서 친구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또 맞아요. 학교를 퇴근하게 되면 또 이제 집에서 계속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보내면서 친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전 너무 힘들었던 것 전 같아요.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해요. 맨날에 막 콕 찌르기 이런 기능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다 콕 찌르고 맞아 있고. 맞아. 그 연속으로 서로 계속 찔러서 몇 네. 번 찌르면은 전체 공개되나?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요? 100번 전체는 모르겠고 서로 하여튼 몇 맞아요. 번을 찌르고 그래서 나면 내가 얼만큼 친한가 이걸 그러니까. 좀 과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SNS 옹호론의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꼭 깊은 관계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 번 봐도 그 사람을 계속 응원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사실 1,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랑 뭐 3, 4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다른데 1, 2학년 때 친구를 계속 보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으로 이들이 이런 거 하구나 하면서 맞아요. 응원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SNS가 주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기능들을 몇 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뒤에서 이제 좀 까내려야 되니까. 저는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할 네. 수 있는 게 SNS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 아까 말씀해 네네. 주셨던 그런 민주적인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 세상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를 그 정보가 나한테 다가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적으로 어떤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응원하고 위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또 SNS가 가진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련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면 직접 종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자 서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단체의 의견을 쉽게 표출할 수 있고 해서 SNS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요즘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 게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비슷한 영상에 댓글에 많이 모여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동진 평론가님의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막 4, 5년 전부터 비슷한 댓글로 이제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SNS에서 만난 관계가 깊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도 내가 바로바로 응원하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금의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그 나락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생각해봤을 때 이제 부정확한 정보도 이제 빠르게 퍼지면서 그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락에 갔다가 또 이게 또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게 되게 많죠. 네,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피로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원만 하면 좋을 텐데 막상 댓글. 남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한번 칠까요? 하나, 둘, 셋. 슬레이트 왜 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왜 편집점이 되죠 그게? 사운드 맞춰서 이게 다 이게 파형이 보여서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디오 파일에서 우와. 보여가지고. 몰랐어. 아 모르는데 치자고 하셨네요 그냥. 오디오랑 전화도 많이 비디오랑 다 연결 다 맞출 수 있어서. 몰랐어. 사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편집 공부하다가. 자 계속 진행해서 SNS의 긍정적인 기능들 몇 개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지인들 소식 사실 좀 멀어진 지인이라도 이게 다 있으면 스토리 볼 수도 있고 게시물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전에 걔는 요새 뭐 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스토리 봤는데 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황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오랜만에 만나면 너 저번에 저거 했더라 이렇게 확인하고서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SNS 순기능 그래도 미디어로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미디어학과 맞네요. 저도 원래는 SNS가 진짜 나쁜 기능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SNS가 나타난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 기록 용도로 SNS를 많이 사용한대요. 어떻게 보면 일기장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서 옛날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추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추억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SNS의 순기능이지 않을까. 자신을 기록하는 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그래서 개성에서 더 나아가 그것들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자신의 통찰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쇼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개성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SNS에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보통의 사람들은 소비자의 역할을 대부분 했었는데 SNS는 자기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미디어이다 보니까 맞아요. 딱 그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이제 쇼품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넘어가자면은 간단하게 SNS가 변화온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처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카스가 있었겠죠. 카스가 유행하다가 페이스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또 전환점은 쇼폼의 등장의 전후가 확실히 SNS에서 되게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틱톡으로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나온 건가요? 틱톡이 2017년에 이게 나온 건가요? 네, 나온 겁니다. 네. 네, 아마 틱톡이, 여기서 처음에 쇼폼을 도입하고 릴스는 2021년에 한국의 인스타그램에서 선보이기 시작하고 네, 2020년에 릴스, 2021년에 유튜브 쇼츠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틱톡이 쇼폼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네. 또 우리나라는 틱톡은 많이 안 하는데 인스타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랑.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주제를 그럼 먼저 다루고 싶네요. 청소년 SNS 금지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전달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계정을 삭제한다, 금지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호주가 당장 다음 달부터 만 16세 이하의 메타 계정을 모두 폐쇄하기로 해서 계정이 지금 50만 개가 폐쇄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랑 덴마크가 호주와 비슷한 종류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뭐 영국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이렇게 뭐 미국 어떤 주에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은 만 몇 세 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인스타 자체에서 이제 10대 계정에 대한 제한을 걸어서 아마 올해 초부터 한국에 적용된 게 그 미성년자의 계정은 공개 계정으로 만들 수 없어서 다 비공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더 강경하게 만 몇 세 이하는 SNS 만드는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아마 만 13세 이상인가부터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 생산의 입장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SNS에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SNS에 있는 콘텐츠가 제 질이 나쁜 면도 있고 이제 청소년기가 뇌가 발달하고 뭔가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시기인데 쇼폼을 많이 보고 그 사실 반지성적인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쇼폼 많이 보면 독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 적어도 사실 성인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더더욱이 법적으로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자제력이 더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앞에 좀 선기능을 얘기했으면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완전 강경하게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콘텐츠의 질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저는 그 우울감을 증폭시킨다는 면이 너무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소셜미디어가 어린 나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고 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에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발달과 건강을 위해서는 금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 주신 것 중에 청소년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8시간 평균적으로 맞아요. 활용한다라는 하루에 8시간이요? 거의 평균. 수면 시간과 그래서 동일한데? 이제 청소년들이 저희가는 어릴 때 막 놀이터에서 놀고 맞아요. 막 이렇게 저는 막 경도하고 이러면서 놀고 막 이랬는데 이제 놀이터에서 거의 못 노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인터넷 안에서 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울증이 심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2010년에 아이폰에서 전면 카메라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셀카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저도 좀 그러거든요. SNS에 사진 올리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올리냐면은 한 10개 정도 친구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2-3장을 저는 또 친구가 또 보정을 잘하는 친구가 또 그걸 한 번 더 맡겨서 거기서 제일 나은 거 하나를 딱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막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꾸며진 모습만 좋아하게 되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큰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친구일수록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전 여기서 더 얹자면 혹시 그 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이제 만날 때 꾸민 정도를 미리 정하고 가거든요. 네.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되게 잠깐 이거 디테일해요. 공용되는 건가요? 이래서 4단계라는 게? 네? 공용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네, 꽤 정해져 그런 것 있나요? 같은데. 네, 그래요? 그 짤을 이제 알고 있는 네네.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단계가 스토리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메이크업 기준이 정도. 되는구나. 네. 게시물 올리면 엄청 빡세게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고. 그게 4단계. 그래서 만나기 재밌다. 전에 야, 너 오늘 꾸민 정도 몇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럼 3단계, 1단계 뭐죠? 3단계랑 1단계요? 1단계는 진짜 그냥 네. 추리닝? 요 정도였던 것 편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안 꾸민다. 아예 SNS 안 올리는. SNS가 안 올리고. 기준인데 네. 오케이.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확실히 이런 거에서 우울감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결국엔 다 자신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올린 걸 보면은 이제 비교가 하향 비교가 있을 거고 상향 비교가 있을 텐데 다 상향 비교만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다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어떤 기사에 따르면 SNS는 가장 자신이 빛날 때, 가장 행복할 때 올리잖아요. 근데 그 SNS를 보는 사람은 꾸민 상태가 아니니까 나의 가장 우울한 상태와 남들의 가장 행복한 상태를 비교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우울해진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것도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SNS에서 봤겠죠. 근데 현실은 인스타보다 어둡고 에타보다 밝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현실은 저희가 지금 사는 현실은 그 중간쯤에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보고 있으면 그런 면이 네. 있죠. 그래서 글쎄요, 최근에 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이제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도록 하는 법안이 개설이 다시 바뀐 건가요? 네, 통과된 게 올해 언제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휴대폰 내셨었나요? 네. 저희는 냈어요. 저도 냈거든요. 저는 고3 때까지 냈었거든요. 저도 끝까지 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황당했던 게 제 동생이 저보다 6살 어리거든요. 2008년생인데 아니 제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너무 빨리 와. 라떼는 너무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아, 진짜. 그 뉴스 기억하시나요? 전에 아마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업 시간인데 어떤 학생이 그 앞에 코드에다가 충전기 꽂아놓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선생님 말 안 듣고 진짜요? 네, 그 있었는데 오. 와 라떼는 그러니까요. 여기 있네. 약간 꼰대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좀 그렇긴 하겠죠 아마. 이러다가.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SNS 중독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행할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뭐 AI 시대다 뭐다 하면서 계속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공급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그러한 미디어 사용을 장려하는데
아무리 이제 학교 측에서 태블릿에 SNS 사용 금지되도록 어떤 어플을 깐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서 어떻게든지 그 우회 경로를 찾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사용을 장려하는 상태에서 SNS를 금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SNS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디벗으로 이 태블릿을 다 1인당 한 개씩 보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가 또 공부방 봉사자 출신 아닙니까? 그쵸.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게 다 있는데 잘 활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통 자기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다니면 디지털 교과서밖에 못 보는 꼴이라서 그걸로 공부 안 하고 이제 자기 걸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 SNS 다 쓰고 어차피 하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SNS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이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좀 약간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할 것 같긴 하지만 SNS를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핸드폰에서만 지우고 아이패드나 PC만 SNS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아이패드로 릴스 쇼츠 보는 거 귀찮고 이러니까 좀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태블릿으로 SNS를 하는 것까진 막을 순 없지만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의 어떤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걷는 게 맞지 않나라고 약간 좀 올드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숏폼이 보통 저희가 릴스랑 쇼츠로 이제 대변되는데 이게 딱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방식의 미디어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은근 시계. 아이패드로 쇼츠 보는 거 진짜 불편하고요. PC는 더 불편해가지고 엄청 시끄럽고 막 렉도 많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혹시 릴스랑 쇼츠에 중독되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이 방법. 패드나 PC 보통 가로로 쓰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이 또 스와이프해서 휙휙 네. 넘기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아이패드를 들면 무거워가지고 힘들거든요. 그쵸, 또. 그쵸. 꿀팁. 네. 사실 틈나는 시간에 보통 많이 보는데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맞아요. 태블릿을 꺼내서 혹은 노트북을 꺼내서 보긴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하나 다루고 숏폼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울증 이런 비교로 인해서 우울증이 더 심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이거는 다들 체감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네. 자기 맞아요. 전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설명해 주시나요? 그 가정 개념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던데. 이 부분에서 네. 이제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신가요?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네네. 전문가 얘기하는. 누군가가 보복성 수면 미루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가 너무 힘들었으면 빨리 자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그쵸. 심리 기제가 결국 이것도 도파민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보상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혹은 SNS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면을 미루게 된다라는 그런 도파민 기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제가 오는 길에 네. 찾았는데 코르티솔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성인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굉장히 잠시만, 여기서 코르티솔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맞죠? 네, 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네네. 이게 그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뭔가요? 코르티솔이? 호르몬은 코르티솔은 저는 문과여서 코르티솔은 호르몬이 막 모릅니다. 네. 도파민은 도파민은 아니고요? 신경 신경 전달물질. 네. 그래서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생명과학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해와서 그냥 네. 해주시면 될 것 일단 같습니다. 그 얘기를 네, 네, 가볍게. 네. 네. 그래서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면은 불안감을 느껴지게 되고 그 멜라토닌과 이제 상반된 효과를 주는데 네네. 잠이 안 오게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나 뭔가 이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사건을 SNS로 보게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관련된 기사들을 더 계속 찾아보게 되고 계속 거기로 빠져드는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볼수록 그런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잠을 점점 못 자게 되는 네,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군요.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려면 제가 잠깐 설명할까요? 그 인지적 구두쇠 상태에서 이걸 보는 것과 단위당 한계 쾌락 이 얘기도 인지적 구두쇠 상태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에서 나온 네네. 건데 이제 밤이 되면 이 논문의 제일 기본은 주의력이 우리가 쓰는 근육처럼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주의력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적 구두쇠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자기 전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휴대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릴스를 보던 게임을 하든 이제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게임 큐를 잡으면 릴스를 더 보면은 내일 지장이 갈 거고 여기서 끊고 싶은데 이걸 멈추지 못하는 때 있지 않나요, 다들? 맞아요. 완전 맞아요. 있죠. 완전 네, 그렇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3-4번은 있는 그렇지 것 않나요, 같은데요? 다들? 네. 그럼 그거 중독 증상입니다. 그렇죠. 너무 중독이죠. 나쁘게 말씀드려 사실 중독이라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자신한테 해로운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걸 다 그렇죠, 중독이라고 그렇죠. 이 책에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NS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고 생각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담배나 마약이랑 중독에 빠져드는 메커니즘도 사실 비슷하고 그만큼 좀 중독되기 쉬운 그런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식적인 진짜 노력이 되게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밤이 되면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번 스와이프했을 때 내가 얻는 그 쾌락이죠. 그쵸. 그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존재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뭔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일을 기획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이제 신경이 다 털린 거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으니까 이걸 한 번 더 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이 쾌락 이걸 이길 그 요인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계속 자야 되는데 계속 맞아요. 시간을 맞아요.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생명공학부로서 이 도파민 중독? 사실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면 안 되긴 하는데 네. 이 SNS의 중독 증상에 대해서 조금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대돼요. 네. 이거 네, 문과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혹시라도 틀려도 책임 안 지려고 아. 생명과학한테 맡겼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데요? 도파민 중독이란 말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도파민은 중독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이 독성 생화학이라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주하고 흡연의 중독 기전에 대해서 배워요. 아까 전에 뭐 마약이랑 흡연이랑 되게 이 SNS 중독이 기전이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흡연이랑 마약이라고 하셨나요? 네, 흡연이랑 마약이요. 그러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둘 다 중독되는 건 맞는데 흡연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화학 물질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뇌에 있는 뉴런의 수용체의 개수들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분자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제 SNS나 게임 중독 혹은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행동 패턴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작용하냐 하면 바로 보상회로가 작용을 한다는 맞아요. 건데요. 그 보상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파민은 우리가 쾌락과 연관을 짓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도파민은 쾌락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고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하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파민은 어떠한 결과를 얻고 이거 너무 재밌는데 다음번에 또 하고 싶다 해서 원팅 갈망하게 하는 거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엔돌핀이라든지 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네, 옥시토신이라든지 그런 호르몬이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스와이프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쇼츠를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재밌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보상 회로가 우리 뇌에 작용하면서 이거 재밌네, 다음번에 또 하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유튜브나 뭐 알림의 1만 보게 돼도 막 뇌가 막 신나서 그렇죠. 날뛰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너무 재밌겠다. 저번에 했는데 너무 재밌었네. 또 눌러보고 싶다 해서 참아야 되는 거 알지만 이 도파민 보상 회로 때문에 눌러보게 되는 거고, 스와이프도 정말 무서운 게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이전에 봤던 것보다 너무 재밌어요 하면 다음 영상 더 재밌겠지 하고 내리던가, 혹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재미가 없어 하면 이거 재미없네? 다음 거는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이 맞아요. 영상이 재밌든 재미없든 스와이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네. 네, 제가 네네.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네네.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이 SNS 중독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아까 원팅과 라이킹의 기능을 하는 물질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SNS 같은 경우에, 특히 쇼폼 같은 경우에는 갈망만 하게 하지 엔돌핀이 많이 돌지 않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공허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쇼폼 한 30분 보게 되면 막 뇌가 막 팝콘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서 되게 공허하고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이게 다 그 이유가 있지 않나. 네, 근데 반면에 뭐 니코틴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엔돌핀 같은 것도 돌게 해서 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담배랑 마약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담배랑 마약은 정서적인. 저도 그 뇌과학 책을 읽었을 때 이 보상 기반 학습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촉발 요인이 있고, 그래서 행동을 하고 보상을 얻어서 그 보상을 얻으면 다시 그거를 해서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동 강화.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슬프면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슬플 때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다음에 슬플 때 또 초콜릿을 먹죠. 그럼 이제 초콜릿만 보면은 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촉발 요인이라는 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슬픈지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슬프니까 초콜릿을 먹어야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갈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쇼츠를 볼 때 내가 그냥 이 쇼츠를 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혹은 쇼츠를 보면 재밌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왜 쇼츠를 보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잘 이해하면 쇼츠나 이런 릴스 같은 것도 조금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콘텐츠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콘텐츠가 뭔가 조금 더 엔돌핀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정서적 만족감을 네. 주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쇼폼에서도 가능한. 쇼폼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막 요즘에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좋아하는 쇼츠 중에 하나가 막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학에서 강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되게 짧고 강렬한 명언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안정감을 안 주나요? 약간 동기부여되고. 네, 뭔가 약간 막, 동기부여 쇼츠들 막 엄청 많으니까. 저는 그 철학 쇼츠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분이 정말 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리히트. 그 리히트 책방이라는 유튜버인데 네. 그 쇼츠 안에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철학에 대한. 진짜요? 네, 그래서 철학 수업 들을 때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나요? 뭔가 진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고 뭔가 있긴 하죠. 가끔씩 그 세상이 이렇게 새로 재구성되는 가끔씩
가끔씩 있죠. 가끔씩. 그럴 때 쾌락이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 근데 이게 엔돌핀과 관련된지는 모르겠어요. 저 설득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제 주장 바꾸겠습니다. 이게 쇼폼도 이제 컨텐츠의 질에 따라서 충분히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모든 릴스를 그런 컨텐츠로만 채울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내리는 맞아요. 거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냐 했을 때 영상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맞아요. 스와이프 할 때 제일 네.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보상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다음 맞아요. 걸 할 때 기대가 맞아요. 되고 그래서 도파민이 언제 생기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꼭 쇼폼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로는 기대감만으로 도파민이 맞아요.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 네,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만으로 도파민이 생기는데 또 언제 또 도파민이 생기냐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도파민이 그게 생긴대요. 핵심이죠. 우리가 뭐 썸 같은 데도 예측 불가능하니까 도파민이 도는 거지. 사실 어떤 사람이 예측 가능하면 좀 지루하게 느끼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쇼츠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데 또 기대감까지 계속 충족시켜 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도파민을 쉽게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도파민이라는 건 쉽게 얻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도파민을 충족될 수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보상 학습 회로가 망가지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고 이러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SNS에 중독이 되게 되면 보상이 지연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책을 그렇죠. 읽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일상적인 우리가 맞아요. 원래 도파민 얻는 네, 활동들에서 맞습니다. 네, 그 활동들에서 도파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 짧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행동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완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책을 읽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더 큰 것일 텐데 이 짧게 단기간만 보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큰 그림을 더 못 보게 쾌락을 되는. 잡게 네, 되고. 맞습니다. 저는 도파민 네이션을 좀 읽었는데 좀 훑었어요. 사실 뭐 전부 다 정도 못했고 왜냐면은 SNS보다는 도파민 그 자체의 기저 그래서 약물 얘기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또 막 마약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받고 이런 내용이 흔하지 않아서 완전히 공감은 안 됐는데 도파민 자체의 기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뭐 온도든 뭐 네. 어떤 성질에 있어서. 네.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면은 이제 몸이 어떤 즐거움 이렇게 더 즐거움, 뭐 쾌락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고통에 이렇게 저울처럼 이렇게 이 저자가 그림도 보여서 설명하는데 이게 분비했으면은 다시 고통을 조금 수반해서 이렇게 해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쾌락을 계속 이런 값싼 쾌락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이 추가 이제 무너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보통의 그런 자극으로는 쾌락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고통 자체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다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나 뭐 SNS 사실 비슷하지만 뭐 흡연 이런 것들이 그 시점에는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계의 쾌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효용이 줄어들어서 점점 더 많이 해야 예전과 같은 양의 맞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맞아요. 되고 네. 따라오는 고통의 양도 엄청 커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따라오는 고통의 양이 아마 금단 증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계속 이 뭐 SNS 보다가 안 보게 되면 뭔가 더 보고 싶고 이 못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이 적응해서 내성이 생긴다고 하네요. 뉴로 애댑테이션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적어본 김에 얘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뇌가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고 회복할 이제 여러 조치를 취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다. 극복은 무조건 할 수 있는 할수 있다. 뇌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약 어떤 종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마약 안 할 거니까 SNS 좀 중독된 사람들 있죠. 저도 뭐 중독된 것 같은데 네. 조금은. 그리고 저도 조금 더 희망적인 발언을 덧붙이자면 아까 마약이랑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뉴런에 있는 수용체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SNS 같은 경우에는 행동 패턴 때문에 뇌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행동 패턴으로 좀 뇌를 기르려고 하면 담배나 음주나 마약보다는 좀 더 쉽게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LLM을 숏폼으로 학습을 LLM 이 뭐죠? 시켰더니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제 GPT나 제미나이 같은 네네. 모델인데 그 쇼츠로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멍청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 LLM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좋은 정보로 다시 학습을 시켰는데도 다시 돌아오지가 않았대요. 진짜. 근데 아까 가소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가서 뇌는 그러나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LLM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아직- 희망이 아직 있다. 인간이 우위다. 아니 저도 요 자료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거 자료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메타의 그 라마 이거 저희는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라마에 넣어서 실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게시물에 세트 M1이랑 과장된 말로 관심을 끄는 게시물 M2 세트를 넣어서 각각 학습시켜보고 이제 점수를 매겨봤는데 그 LLM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ARC랑 뭐 룰러 벤치마크 이거를 했을 때 점수가 확확 내려가는 게 있었고 그 현상으로 이제 생각 건너뛰기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LLM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사고해서 세계? 그렇죠. 네. 그거를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술 굽고 부정적인 성향 증가, 자기애와 사이코패스 성향 급증, 신화, 그다음에 성실성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LLM한테서. 무섭다. 무섭지 않나? 이거 무서워요. 인간이라고 무서워요. 달라질까요? 인간이라고 정보 학습했을 때 심술 굽고 부정적이고 자기애는 뭐 좋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자기애가 있을 수 있죠. 과한 사이코패스 성향 급증하고 싶지 않다면 스트레스 건강하게 써야죠. 맞아요. 이게 저희도 뭐 SNS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안 많으니까. 좋은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결론이긴 한데 그래서 LLM의 규모가 확장되고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용하는 데이터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선별하고 품질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LLM 자체의 이 편향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무섭다 무서워. 저는 사실 SNS가 담배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담배는 신체적으로 그냥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SNS는 신체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SNS가 담배보다 훨씬 더 중독되기 쉽고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끊지 못하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하니까 더 끊질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독에 빠지기도 쉽고 거기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죠. 사실 술 담배를 한다라는 거. 하긴 또 무료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맞아요. 사실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10만 년 전 인류랑 저희가 거의 똑같다고 더 그 전까지도 하여튼 저희는 유전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네. 여전히 현대 사회는 너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비만이라는 것도 자연 상태에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어떤 열량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우리 지금의 시대는 열량 과잉, 영양 과잉의 시대라서 뭐 미국 이런 데는 전체 비만율이 엄청 높아지고 근데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분비될 때가 사냥을 해서 다 같이 뭔가 사냥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얻었을 때. 집단으로 뭔가 축제를 할 때 이럴 때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건데 그런 기전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손가락 하나만으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너무 이게 쉽게. 그렇죠. 네. 그런 시대가 와버려서 다들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슴슴하고 재미없는 일들에서 도파민을 얻어내야 운동도 맞아요. 가야 되고 그쵸. 책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맞아요.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로. 요즘. 근데 이게 진짜 SNS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게 군대에서 제 자신을 실험해 볼 수가 있었어요. 훨씬 네. 집중이 잘 어땠어요 되셨나요? 결과? 이제 근무를 할 때 네. 책을 들고 가면은 네. 하루에 거의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이 방해 요소가 없다 보니까 아. 쉽게 도파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책이 이제 가장 도파민 얻기 좋은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슬프지? 아프네. 아 맞네. 네, 근데 책을 읽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 네. 갇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군대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 연구자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의 리디아 알타모라 연구팀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독서와 종이책 독서의 효과를 비교한 이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 30개국 47만 명 그러니까 엄청 크게 한 연구 25편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실제로 종이책 독서가 디지털 독서보다 독해력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디지털로 봤을 때 더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디지털 독서가 오히려 독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결론은 종이책 독서가 디지털 독서보다 6배에서 8배 더 독해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또 제가 제 친구 중에 국어 교육과 임용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 얼마 전에 끝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때 얘기를 잠깐 했었을 때 그 하나 이유가 종이책 독서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앞뒤가 돼 있고 우리가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 맥락을 파악하게 돼 있는데 디지털 독서는 보통 저희가 이거를 이 페이지를 해서 이렇게 휙휙 넘길 수 있어서 비선형적으로 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만 휙휙 아는 단어만 보면서 넘어가고 훅훅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선형적으로 모든 텍스트를 읽는 종이책 독서랑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디지털 독서도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넘기긴 하지 않나요? 밀리서재나 이런 여기서 것들? 디지털 독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리더기에서 읽는 독서가 아니라 그런 같은 느낌이 정보를 아니라. 뭔가 페이지에서 본다거나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 독서하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가 문해력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맞아요. 시대이지 않나. 사실 디지털 독서라는 것도 어쨌든 자신이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종이에 비해서는 문해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제가 있단 말이죠. 제가 선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뇌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영상이라는 콘텐츠는 어쨌든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본다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본 사람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책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좀 마음 아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영상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국어 듣기 시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오. 찌라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텍스트보다는 음성이나 영상으로 훨씬 바뀌다 많죠. 보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음성 독해가 아니잖아요. 청취 능력? 청취 능력? 이해 능력? 네,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청해 능력이라고 할 네, 것 같네요. 청의 아. 능력. 그렇네요. 청의 능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독해가 청해보다는 이 사고 수준을 더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표적인 올드스쿨로서 책 좋아하고 이게 텍스트를 읽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요 안에 의미를 넣어놓고 다시 머릿속에서 구성을 해야 의미가 들어오는 건데 시각적 정보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텍스트를 보는 거랑 또 뭔가 그림 시각 자료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그쵸. 시각 자료를 많이 보니까 그 자체로 이미지로서 들어오는 거는 그 안에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이미지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게 뇌가 생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도 말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쵸.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읽다 모르겠네 하면 계속 곱씹어볼 수 있고 되뇌이면서 나의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데 네, 청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뇌의 많은 부분을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알고리즘. 요즘 너무 무섭죠. 마음이 너무 네. 아파요. 이게 기술적 전략이죠. 이제 SNS 기업들이 스크린 타임을 결국 늘려야 체류 시간을 늘려야 어떻게든 광고 수익이라던가 뭔가 점유율을 높여서 결국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세계 속독한 사람들이 저기 기업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앱을 더 많이 쓰게 할까 해서 만들어낸 것 중 하나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봤던 거랑 비슷한 영상, 더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많이 추천해서 여기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자라는 걸로 그 자체를 보면은 뭐 나쁜 걸 의도하고 만들진 않았겠죠. 알고리즘이라는 기술 자체는. 그런데 그 결과를 봤을 때 부정적인 뉴스가 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안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더 빨리 퍼지고 부정적인 뉴스가 인간한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것 중에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연구한 결과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일 거라고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SNS에서 우리는 이거를 반향실 효과 혹은 에코 체인버, 뭐 필터 버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혹시 SNS 사용할 때 그 알고리즘 추천 받아서 쓰시나요? 유튜브, 네. 뭐 인스타그램. 어쩔 수 없이. 근데 좀 무서운 게 네네. 제가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아,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서워요. 진짜. 네. 요즘엔 다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자료 넣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저 재밌어서 맞습니다. 영상 봤는데 이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이게 논란이 된 네네.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는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바로 A에 대해서 뜬다든지 진짜 그렇지 않나요? 네. 진- 근데 네.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도청하고 있다는 네, 게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래요.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 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전혀 도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못 얘기를 믿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아무리 도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A라는 주제가 관심 있으면 뭐 아주 잠깐이라도 SNS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주 잠깐, 뭐 예를 들어 내가 누른 좋아요라든지 내가 잠깐 본 영상이라든지 내가 오랫동안 시청한 영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네가 알고리즘으로 다 분석을 하니까 이 알고리즘이 분석한 내용이 내가 뭐 잠깐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내용이랑 부합해서 도청한다고 느끼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영상을 설명하고 봤는데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진짜 듣고 있다는 거 거의 믿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들이 이렇게 그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도청하고 진짜 그러고 있으면은 그 만약에 밝혀졌을 때 이걸 그럴 만큼 리스크를 테이킹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요즘 기술이 정교해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패턴들이 이제 수집하기로 돼 있는 데이터들을 너무 잘 분석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잘 추천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해서 설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뭐 도청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이 잠깐의 그렇죠. 터치가 모두 분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약간 저는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이 아이폰에서는 녹음이 될 때 불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주황색으로. 갤럭시나 네. 어디 불이 들어요? 휴대폰에 위에 쪽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갤럭시도 모르겠는데. 녹음할 때 들어오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녹음이 안 켜져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시리를 부르면은 이 친구는 듣고 반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떻게 똑같은 되는 생각을 거지? 했던 게 이게 도청이라는 게 모든 걸 녹음해서 갖고 있진 않더라도 이 단어라는 데이터는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리아 하면은 이 시리라는 데이터, 이 목소리 데이터를 이 아이폰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같은 거를 약관을 안 읽고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기업이 뭐 맞춤형 광고를 통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걸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뭐 메타가 나는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를 불매할 거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만 안 하는 거지 이미 다 듣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진짜 관심이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 진짜 그냥 친구랑 갑자기 그냥 나 진짜 청바지를 사야겠어. 청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진짜 15분 동안 카페에서 했어요. 근데 인스타에 딱 보니까 진짜 청바지가 떴어요. 저도 진짜 이런 경험이 너무 진짜 많아서 진짜 많긴 해. 근데 저는 네. 그때 진짜 그 전까지 왜냐면 친구가 저한테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청바지를 갖고 싶다 이런 대화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의문뿐이고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인스타그램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랬는데 이제 제 핸드폰에 청바지가 뜨면 그러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완전. 요거에 대한 얘기도 그 영상에 있었어요. 맞아요. 시리나 빅스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 마이크를 항시 계속 말했듯이 녹음을 켜두고 뭔가 그걸 활용하면은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빅스비랑 시리를 만드는 알고리즘은 모든 단어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빅스비나 시리라는 단어에만 반응하도록 되게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그 단어만 듣고 이제 활동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걸 도청하고 있는 건 아니다. 빅스비나 시리도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것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째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 얘기로 네. 돌아가면 저는 사실 알고리즘을 좀 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아이돌 쇼츠가 많이 나오면 강아지를 좀 많이 봐서 그걸 약간 자체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가진 취향이나 생각들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기 그렇죠.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알고리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그런 위험성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늘 하는 생각이 과연 내가 취향이라고 갖고 있는 게 나만의 주관을 가진 취향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전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회적 맥락에서 그래서 기업들이 만드는 상품을 보고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하게 돼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진짜 나만의 오롯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사실 사회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쵸. 그런 거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뭔가 우리가 컨텐츠를 우리가 요즘에 컨텐츠를 소비할 때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약간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그래서 한데. 철학 이거 네, 쳐다보셨나요? 개똥 철학 연구소인 만큼 네. 저는 사실 선택지 자체는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는 나한테 돌아온 시대이긴 한 것 그렇긴 같은데 하죠. 근데 완전 딜레마로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선택하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서 볼 거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인데 어차피 그것도 다 알고리즘 하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제가 컨텐츠를 선택하는 어떤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주체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의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에게 좀 그런 주의력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뭔가 이것도 궁금하고 막 이것도 알고 싶고 막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루가 다 마무리되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는 아까 인지적 구두 세상. 네. 네, 그 상태. 그 상태에서는 뭐 그냥 자극적인 거 맞아요. 찾게 되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그래도 것 같아요. 이키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그 유익한 종류의 콘텐츠를 찾아보는 사람에 속하는 게 저는 사실 맨날 생각만 해도 그 교수님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는 프로 요새 많잖아요. 아니면 EBS 다큐 이런 거 보고 싶은 거 많은데 막상 볼 때는 그냥 재밌는 그냥 이런 거 보게 되는데 막 그 언더스탠딩에서 뭐 문화 인류학 막 그 서울대 교수님 너무 재밌다면서 1시간 반짜리 막 뭐 9개씩 보고 대단하다. 끝나고 그거 한번 보더라고요. 추천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그 집이 학교와 먼 게 아니 저 통학 통학해도 시간이 그런가요? 근데 저도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게 저도 구독은 많이 해놓거든요. 그럼요. EBS 보여주기 좋잖아요. 뭐 이런 거 진짜 막 보자. 이런 거. 근데 막상 또 제 구독 리스트에서 고르게 되면 그런 거 안 보고 맨날 K-pop 아니면 뭐 좀 더 맞아요. 자극적인 거 맞아요. 선택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팁은 그래서 바로 구독 탭으로 가면은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내가 고르니까 네. 어떤 채널을 볼지. 홈화면 말고 옆에 구독 중의 컨텐츠 맞아요. 쪽으로. 그리고 저는 먼저 강추 드리는 게 유튜브에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끌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러면 진짜요? 딱 들어갔을 때 원래 정말 수많은 저의 눈을 돌게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딱 뜨잖아요. 초기 화면에. 근데 그게 아예 안 떠요. 그냥 그게 아예 방지되어 있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네. 아마 그 영상 시청
그 목록 저장을 안 하면은 자동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너무 좋은 게 스와이프가 안 돼요. 오, 맞아요. 진짜 바로 한번 집에 네, 가서 네.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폼도 안 되나요? 네, 슈폼도 안. 아니요. 아니, 제가 네. 되게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썼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얘가 나를 아는 척하고 음. 그래서 영상 시청 기록을 네. 껐어요. 끄면은 홈 들어가면은 그걸 하라고 떠요. 영상 아무것도 추천 안 해주면서 네. 저장하면은 추천해주겠다 하는데 그래 해주나 보자. 난 안 하겠다 하고 최근에는 로그인 안 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럼 구독 목록도 안 뜨고 제가 진짜 아. 보고 싶은 거 보는데 네. 그것도 이제 유익한 걸 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보는 채널 몇 개만 보고 근데 그러고 나면은 볼 거 없는데 하면 끄게 되더라고 나름. 로그인 아예 안 하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근데 광고 이런 거 좀 괜찮으신가요? 어떤 광고? 로그인 안 하면 계속 광고 뜨지 않나요? 그 유튜브. 저는 사실 프리미엄 쓰는 사람으로서 그게 되게 자, 이것도 저기 팁 하나 큰 드리겠습니다. 진입 장벽인데. 애드블로커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크롬 말고 저는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쓰는데 요거를 쓰면은 화면을 꺼도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광고가 애초에 안 나옵니다. 유튜브인데도? 브레이브 브라우저 오늘 집에 와서 다 진짜요? 깔아요. 아, 불법 아니죠? 그럼 프리미엄이 왜 있는 거야? 아닙니다. 돈 안 받았어요. 진짜요? 그냥 무료로 브레이브 깔아서 여기서 유튜브 쓰면은 그냥 그 상태로 꺼놓으면은 노래도 들으면서 갈 수 있고. 그거 깔면 막 진짜요? 해킹 당하는 거 아니죠? 불법 프로그램. 그거는 이런 거 브레이브 아니죠? 측에 저희랑 관련 알론소 저희랑 관련 없고요. PTL은 아니고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쓰면은 광고 아예 안 나와서 바로 뭐야. 구독 취소해야겠는데요? 로그인 안 하고 음. 저는 요새 쓰고 있는데 딱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생각이 더 강화되어서 갇히게 된다는 게 그쵸.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측면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요즘 시대에도 이런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가 너무 심한 사회에서 일단 맞습니다. 갈등, 분열 이런 걸 만드는 게 알고리즘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도둑맞은 집중력 책도 제가 좀 읽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연구 결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는 미국이 중심이니까 트위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정치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요인으로 트위터를 꼽는 연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튜브가 좀 더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치적 양극화가 그쵸.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불편한 콘텐츠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콘텐츠를 한번 봐봐야 되는 게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콘텐츠를 오락의 시간에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락의 시간에 굳이 불편한 걸 보아야 되는 그런 성인이 되게 어렵다는 거. 그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SNS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아니면 예방하고 SNS 좀 건강하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유튜브 뭐 로그인 안 하고 쓰고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몇 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주의력이 떨어질 때 저는 그걸 크게 느끼는데 시험 공부할 때 오히려 이런 게 정말 재밌어지는 거 아시나요? 알죠. 그래서 그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안 보다가도 막 갑자기 엄청 막 중독돼서 막 보는 것처럼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앱을 지워버리긴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강제력이죠. 네. 저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도 앱을 다 지웠고 저는 패드랑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얘기한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인스타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래서 로그인도 안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인스타그램 특징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보통 스토리 친구들 거 앞에 몇 명은 확인하고 전부도 잘 확인 안 하고 근데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브라우저로 해보면 그렇죠. 맞아요. 이게 글씨체도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스토리 올릴 일 있으면은 진짜 잘 안 올리는데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리그램은 해줄 수 있잖아요. 리그램이 안 돼요. 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제가 리그램 잘 안 해서 저 완전 사람들한테 서운했었잖아요. 제가 욕 한 번씩 먹는데 리그램 안 돼요. 그 외부로 하면은 그래서 깔고 리그램 해야 돼가지고 리그램이 이게 안 되게 돼요? 돼요. 이것도 좋은 기능 아닌가요? 저는 서운해요. 저는 좋은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같이 이렇게 지성인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일반인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려는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가 요 SNS를 지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배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조금 올드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예 내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놓자 이렇게 하고 중요하죠. 있고 요즘에는 이게 제가 원하지 않게 태블릿 PC가 약간 고장 나가지고 여기 물이 아이고, 들어갔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래가지고 얘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 제가 듣고 있는 모든 수업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네. 18학번, 17학번처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왜 특정하셨죠? 네, 화이팅. 어머. 근데 확실히 집중력이 훨씬 올라갔어요. 특히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맨날 조금 하다가 좀 카톡 보고 조금 하다가 뭐 인스타 또 보고 봐야 이랬는데 그쵸. 종이도 뽑으니까 아예 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시간조차 안 보이니까 옛날엔 한 20분만 나오면 막 너무 뛰쳐나가고 그쵸. 싶고 맞아요. 이랬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보이니까 오롯이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 이거 효과를 해보고 보고 싶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런 페인 포인트에 공감이 돼서 아. 뛰쳐나가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진짜 들어요. 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이 뽑는 게 좀 귀찮긴 해도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좀 SNS 중독에서 잘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어서 실제로 SNS를 이 중에선 가장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면 이 책에서는 어떤 명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에 말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어떤 불쾌감을 느끼면 그걸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쇼폰을 보다가 약간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을 지나치지 않고 이제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피곤함과 불쾌감은 뭐지? 나 왜 보고 있지? 내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게 있는 건가? 해서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해요. 아, 내가 오늘 하루가 힘들어가지고 도파민이 좀 필요해. 그러면 스스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진짜 10분만 보고 그리고 내가 한번 꺼볼게. 이렇게 하고 그게 또 되시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멈추는 게 이게 안 되는데 그래도 10분이 지나 또 진짜 안 되면 그때 안 됐을 때 사람이 그 자괴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자괴감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인지적 진짜. 부자시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네, 스스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시험 기간에 더 재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갈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시험 기간이라서 더 보고 싶은 것 같다. 이러면은 내 갈망은 사실 쇼폼이 아니라 이 시험 기간으로부터 생겨난 재밌는 게 갈망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쇼폼이 아니라 뭐 영화 한 편 내가 30분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아니, 거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쵸. 조금 쉬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계속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권이 그쵸. 나에게 할 수만 있다라는 있다면. 거를 계속 찾아와야 우리가 SNS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사실 쇼폼이나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 거고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콘텐츠를 선택하고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은 꼭 그렇게까지 나쁜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취미를 진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취미가 진짜 많거든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필사하기, 뭐 탁구, 그리고 강아지 산책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으면 하루가 너무 바쁘면 사실 유튜브를 볼 시간이 별로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네, 좋은 그래서 거예요. 최근 저는 이제 페인팅을 시작했는데 페인팅 한 번 하면 막 3시간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좋다. 몰입하는. 네, 몰입하게 되고 좀 지루함 이런 것도 견디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취미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탁구 나중에 치러 한번 갈까요? 좋아요. 저는 근데 다 이길 자신 있어요. 잘, 진짜요? 잘 치는 것 같던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저 저 진짜 이길 자신 좋아요. 근데 있습니다. 저 2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신감 있게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야, 이 질 수 키도 없지. 잘해요? 저는 이제 또 군대 가면은 할게 네, 약간 잠시만 그런 좀 자신감 없어지는데요. 다음에는 탁구장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좋습니다. 저는 저는 갤럭시 유저로서 조금 더 뭐 아이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다 있겠지만 일단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독일 교환 갔을 때 제 일본인 친구도 썼던 방법인데 흑백으로 화면 바꿀 수 있거든요. 흑백으로 정말요? 바꾸면은 되게 이 자극이 줄어들어서 시각적인 자극이 줄어들어서 엄청 좋아요. 이 자극 느끼는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갤럭시에 그 루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눌렀을 때 저는 흑백으로 바뀌고 알림 뭐 웬만한 앱에서 안 오게 돼 있고 앱도 필요한 거 아니면 못 쓰게 되는 그 전 지필 모드로 해놓고 그 버튼 누르면은 폰이 그렇게 바뀌어서 네. 그 상태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뭐 색깔을 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켰다가 다시 켜는 걸 까먹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을 켜놓으면은 되게 좋더라고. 흑백도 되게 좋습니다. 꿀팁이네요, 진짜. 네, 흑백으로 바꾸는 건 한번 해보는 건 추천드려요. 그니까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생각이 난 게 그 스와이핑이 이제 손가락 한 번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휴대폰 끄는 것도 한 번이면 그렇죠.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진짜 방금, 못 멈추겠을 때 그냥 눈 질끔 감고 전원 버튼을 딱 한번 눌러보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방금 약간 공익 광고 네. 같아서 약간 카피라이팅. 카피라이팅으로 괜찮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요. 아.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냥 침대에 맞아요. 화끈하게 맞아, 저도, 네, 던져버리면 음. 갑자기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눈 앞에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이제 자극이 덜하고 어떤 공부도 되는 팟캐스트 이런 거를 혹시 들어보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굉장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맞습니다. 팟캐스트도 요새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거 얼마나 그냥 틀어놓고 유익해요. 일을 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너무 막 시각적으로 자극이 오고 도파민 이렇게 분비되는 이런 거 없이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재밌게 할 테니까 열심히 봐주시면 네.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에 또 공감하셨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댓글 달아주시고 그 멘트 어떻게 저희도 나름 유튜브에도 진출할 거니까 그 뭐라 그러죠?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죠. 저 이런 게 철판 깔고 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주제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 네. 저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SNS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SNS의 단점에 대해 항상 인지를 하고 조금 더 거리두기, SNS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 준비를 하고 또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잘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볼 수 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 갈망 중에 하나가 자아에 대해서 좀 집착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SNS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한테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SNS 사용으로 이어졌구나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좀 SNS나 어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좀 스스로를 정말 찬찬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좀 같이 물론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 더 좋은 정보들로 가득한 조금 더 깨끗하고 상쾌한 그런 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사실 있었냐면 주제 처음에 얘기하고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는 제가 SNS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SNS 그 유튜브나 인스타도 많이 안 하는 편 생각했고 근데 그래서 이 묘한 난 SNS 중독자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봤을 때 제가 SNS 안 하고 게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종류의 뭔가에 좀 중독돼 있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파민 네이션 뭐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나도 사실 어떤 거의 똑같은 거 누가 SNS 중독돼 있고 나는 뭐에 중독돼 있고 이거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수많은 웹과 영상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공부하고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서 이런 식으로 또 진짜 공부를 하려고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니까 되게 좋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잘 찾아서 여러분도 사용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멘트는 따로 없는데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할까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개똥철학연구소 팟캐스트였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